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하네? 그래도 뭐 중국이 잘 나갈 거다 하는데 진짜 그런가? 이제 약간 좀 회의적인, 의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미국으로 막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 기술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거라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 차이나에 이제 거의 진짜 꼭대기에 거의 온 것이 아닌가. 중국 경제가 한때는 뭐 10%대 막 성장하고 뭐 15% 이상도 성장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이제 5.1% 성장을 했거든요. 5.1% 정도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미끄럼을 타고 이제 내려온 정도고요. 올해는 이제 그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한 4.0%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여러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국의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성장을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좀 높더라. 지금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 당초 뭐 4% 초반인데 4.5%까지 막 올리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가? 이제 약간 좀 회의적인, 의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을 보면 이제 주로 수출이 올해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기는 해요. 중국이 수출이 잘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물건이 안 팔려 나가니까 이걸 저가의 해외에 많이 또 밀어내기 수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쿠팡을 이제 완전히 뛰어넘을 만한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뭐 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시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만든 그러한 물건이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소비되지 않으니까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다른 전반적인 뭐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많이 수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팩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도 뭐 일부 살아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정 지출을 많이 확대를 하고 또 인민은행은 인민은행대로 이제 대출 금리를 좀 연초에 좀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현재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차라리 뭐 지난해에도 뭐 부동산 경기 띄우려고 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뭐 40조 원을 막 풀고 올해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뭐 27조 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격을 띄우는데 거기는 얘가 띄우려는 게 아니라 얘 너무 죽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적어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하려고 하지 중국 정부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주도의 건설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꺼지고 경제 전반적인 그러한 침체를 불러온 거는 어쩌면 중국이 의도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볼 때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까지 중국의 일선 도시라고 대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샹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의 집값은 한 3배 정도 이렇게 막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막 올라버리고 또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막 여러 채도 막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시진핑 정부가 이제 3기 집권을 딱 하면서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는 내가 꼭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공동 부유론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럿이 같이 부유해지면서 살아야지 그 일부만 부자가 되고 일부는 가난하면 이게 결국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 자기도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회사들에 대한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까지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건설 투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설비 투자, R&D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 투자에 집을 많이 지면 그 사람들한테 집은 뭐 나눠줄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이 남는 것이 뭐 1억 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더 짓는 거는 이건 낭비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설비 투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비는 살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그쪽 투자가 하니까 더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또 먼저 밀어내기식 이런 수출이 이제 또 되고 있는 거죠.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시장 지배를 엄청나게 막 늘려나가는데 그 내막은 뭐냐면 무조건 싸게 물건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니 그 절반 가격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싸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면 싼 게 당연히 뭐 쿠팡도 보니까 뭐 중국산 뭐 수입해서 하는데 값은 이쪽에 절반이니까 뭐 중국에서 하는 그 알리나 테무라도 결국은 뭐 그쪽을 통해서 사는 것이 더 싸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시장을 이제 궁극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뭐 쿠팡도 없어지고 물론 쿠팡도 지금 뭐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기업들 아니면 네이버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지금 밀려나고 있으니까 이 중국 기업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시장 지배력이 이제 완전히 커져가지고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 가격을 싹 올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기껏 끄집어낸 것이 안전성 면에서 뭐 식품 안전 뭐 이런 것도 엄격하게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쩌면 그런 알리나 테무의 어떤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거죠. 물건 싸게 샀더니 보니까 뭐 형편없는 상품이고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더 강화시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기업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강화시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지배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쓰지 않겠다. 나 같으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수출을 하니까 그 덤핑 판정하기 쉬운데 알리나 테무는 이제 조그만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기업으로부터 이제 걔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덤핑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왜 어려워요? 저 같으면 이게 뭐 미국이나 많이 EU 이런 국가들하고 같이 이걸 논의를 해서 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덤핑 문제가 없느냐. 왜냐면 개별 그런 기업들 일일이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전체 묶어서 이거 갖다가 당연히 덤핑 판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나라가 직접 혼자 하면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마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좀 하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제 무역 이론에서 보면 보조금을 막 줘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래도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뭐 R&D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도 하고 해외 나갈 때 좀 품질 좋으면서 약간 싸게 그래야지만 나가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나중에 그 산업이, 그 기업이 그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중국 정부가 해왔고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산업을 어떻게든 이게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하지 소비를 이렇게 막 살리려는 쪽으로 안 해요. 미국 같으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50% 돼요. 근데 중국은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소비보다는 투자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선진국은 없어요. 아예 없는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줘서 하고 또 실제 기업들이 이미 절반 이상은 사실 또 국유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걸 이제 상대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들이 뭐 보조금 가지고 뭐 해가지고 물건 뭐 좋은 거 싸게 들어와서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막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고 우리 기업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 불공정 경쟁이 되고 우리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가격 확 올리고 시장을 완전 지배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덤핑을 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싸게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세계 무역기구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뭐 중국에게 아니면 또 유럽, EU 국가들이 중국에게 너를 왜 밀어내기 하냐 하지 마라 막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 것이 좀 지나치면 어쩌면 좀 무역 제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뭐 알리나 테무가 수라는 거는 그 비중이 아주 낮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에 엄청난 뭐 산업에 타격을 주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뭐 전기 자동차 엄청나게 과잉 생산하죠. 거기다 뭐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것도 과잉 생산하고 있죠. 뭐 이러면서 전 세계 그러한 기업들의 제품들은 경쟁력이 자꾸 잃게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에서 뭐 100% 관세를 때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그것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지금
WTO가 어쩌면 이제 미국이 이제 자초한 것도 있는데 지금 WTO라고 하는 것이 세계 무역기구가 그동안 전 세계 무역 규범을 나름대로 잘 만들고 또 그거 갖다 집행해 왔는데 미국부터 사실 보조금 주고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고 막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는 어디 기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도 WTO에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뭐 제소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거기에서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자꾸 논의도 하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빅 스테이크홀더 제일 큰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하고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저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뭐 따라잡고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다 좋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인구. 근데 그게 꼭 장점만이 아니라 또 단점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자, 미국은 인구도 사실은 뭐 상당히 많죠. 뭐 중국보다는 뭐 적지만 3억 이상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갖고 있는 자원을 생각해보면 땅덩어리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비슷한 정도 규모인데 그 속에 나오는 자원을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자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자연자원을 보면 월등히 더 많고요. 왜냐면 중국 같으면 인구가 114억이나 되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식량도 자기들이 먹고 남아서 수출하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원유 같은 것도 천연가스도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서 자기들 쓰고 일부는 또 수출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 미국이 다 지배하고 있죠. 중국은 다 그 수입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에너지도 보면 석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것도 미국은 뭐 생산하고 남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도리어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보다 기본적인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육 수준도 훨씬 더 높아가지고 지금도 기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기술을 앞장서서 이렇게 뭐 만들어 나가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거라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미국으로 막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다 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나는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중국이 잘 나갈 거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걸 봤을 때 더 낫냐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피크 차이나에 이제 거의 진짜 꼭대에 거의 온 것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일단 인구를 보면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비율로 보면 중국보다 약간 더 높긴 해요. 거의 한 18% 정도 이렇게 되긴 한데 18, 19%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1.5가 훨씬 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명 남짓이니까 중국은 빠르게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데 미국은 줄지 않고 도리어 외국에서도 이민까지 오고 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젊은 인구 그것도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얘기는 G2를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그런 어떤 패권 경쟁 이후에 계속 사실은 패권 국가가 일단 한번 나타났는데 새로운 그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면 꼭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해왔는데 거의 예외 없이 최근 지난 뭐 500년간 패권 경쟁이 뭐 15번인가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에 뭐 11번인가 12번이 뭐 실질적인 전쟁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실제 생각하면 가장 최근도 보면 패권 경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영국하고도 뭐 패권 경쟁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거기는 전쟁까지는 심한 전쟁을 안 했어요. 약간의 전쟁을 했지만 거기도 있었고 뭐 아니면 미국과 구소련 간의 패권 경쟁도 있었고 거기도 이제 심한 전쟁을 안 했어요. 그게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전쟁을 못한 거고 또 하나의 또 패권 경쟁이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G2 또 패권 경쟁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G2 상황이 되니까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그런 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내가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어떤 지배 규범을 만들고 앞장서 왔는데 그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국제기구에서 예전에 UN 에스캅에서도 일해보고 에이펙 사무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거기서도 느끼는데 결국 국제기구도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 사람들 회원국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차이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결국 뭐예요? 이게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동네에 200명이 사는 거예요. 한 명이 거기서 완전 대장을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성장해가지고 얘가 막 계속 거기서 경쟁을 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이쪽에 따로 뭐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떡대 큰 애가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이 G2 경쟁에서 그냥 중국 그래 너 앞으로 계속 성장해라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을 넘어 자본 전쟁, 그걸 넘어서 완전 패권 경쟁을 할 거다. 다만 이제 전쟁까지는 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구소련과의 패권 경쟁처럼 핵무기를 엄청나게 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아주 심각한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가 성향상 더 심하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치열한 어떤 대립을 조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발하고 더 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일부에서 뭐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아진다. 왜냐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 그 반만년 역사에서도 보면 중국이 잘 됐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뭐 거기에서 완전히 뭐 왕과 제후 뭐 이런 관계였었고, 아니면은 뭐 형 동생 간의 관계, 아니면 거의 뭐 이렇게 부려먹는 식의 이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또 침략도 실제 받았고, 그나마 현대사회에 오면서 전 세계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국제 규범도 만들고, 또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도 이렇게 갖고 있고 동맹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중국으로 일극 체제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라진 않아요. 다만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할 수는 없다. 다만 디리스킹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위험관리 정도. 중국은 위험관리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소비 때려잡고 막 또 거기에다 그러니까 소비를 엄청나게 부양시키고 또 거기에다 뭐 건설 경기 엄청나게 부양시켜가지고 당장 우선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 높이는 그러한 정책은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은 결국 뭐예요? 미래의 자본 설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미래의 기술 수준이 자꾸 높여야 되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더 전력 질주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첨단 기술에서 더군다나 또 이제 미국하고 마찰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나는 그럼 계속 미국이 하고 남은 찌끄러기만 앞으로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그냥 저렴한 물건만 파는 그런 공장으로 남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마찰은 또 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미국과 구소련 간의 패권 경쟁할 때도 결국 누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동그랗게 있는 그런 국가들. 동아시아에서는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결국은 남북한 간에 전쟁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패권 경쟁의 하나의 산물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게 패권 경쟁이 되면서 지금 뭐 대만도 뭐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의 패권 경쟁할 때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대비를 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어디 뭐 식당 가가지고 밥 한 번 먹으려니까 옛날에 50불이면 먹었는데 이 100불이 아니라 200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가 계속 부동산 투자에 너무 몰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값 올라가니까 또 좋아가지고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지금도 근데 계속 부동산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단계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단계적인 측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유로 지역에서 기준금리를 좀 낮췄죠. 0.25%포인트 낮췄고, 그 전에 뭐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도 낮췄고요. 캐나다도 낮췄고요. 계속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해 말만 해도 올해 뭐 5번, 6번 이렇게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금리를 낮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내지 뭐 2번 낮추느니 마느니 하는데, 저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지고 시장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고, 일본 엔화는 엔화대로 또 굉장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다 미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기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그러한 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때는 뭐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뭐 경상 수지가 막 흑자가 나고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서서히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런 어떤 경상수지 말고 자본수지 측면에서 자꾸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해외 자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하면 금융계정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계정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자본의 유출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FDI, 직접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있거든요.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거의 2.5배 정도 많아요. 평균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 투자하러 나가는 게 훨씬 많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니 뭐 LG니 다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공장을 짓느니 뭐 2차전지 공장을 짓느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있고 또 그게 아니라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또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런 주식 투자하면서 돈이 또 많이 빠져나가고 또 채권 투자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결국은 달러 수요가 자꾸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하는 거고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를 놓고 일단 미국 달러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견조한 나라예요. 일단 70년 중반부터 생각해보면 2.5% 정도 성장을 건실하게 계속해요. 지난해에도 뭐 그렇게 한 2.4% 성장했고 올해도 뭐 한 2% 성장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실하다 그런 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근데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젊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정말 최고의 인재들을 막 배출해가지고 그 인재들이 뭐 해요? 최첨단 기술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도 젊고 최첨단 기술도 만들고 세상을 앞장서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을 생각해보자. 유럽은 완전 늙어도 엄청나게 늙었어요. 그래서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뭐 한 0%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잘 나가던 뭐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애들은 정말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체적인 유럽이 다 이제 힘든 그러한 상황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앞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중국은 중국대로 인구도 고령화되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막 엄청난 그 패권 경쟁하면서 거기에 힘이 붙인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 너무 몰빵했던 걸 갖다 구조조정하느라고 또 당부가 또 힘들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외환 투자자라면 어디다 돈을 넣겠냐는 거죠. 당연히 미국 달러화에 더 돈을 많이 넣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더 강세를 장기적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나라 원화하고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한때 뭐 14%까지 성장하던 게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지난해 4%까지 떨어졌는데 한 잠재 성장이 한 2%라고 하는데 30년 되면 1% 될 거고요. 40년 되면 0% 수준이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지금 많은 연구기관들,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KDI라든가 외국 연구기관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이렇게 막 미끄러지고 미국은 그냥 거의 건실하게 계속 2.5% 가면 어느 나라 통화 가치가 더 강세를 보이겠어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통화 가치를 강세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전에 뭐 1985년 플라자 합의한 것처럼 미국이 너무 막 경상수지 적자도 많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등장해가지고 야, 늘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제2의 플라자 협정하자.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달러 가치는 반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건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계속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뭐 코로나 터진 다음에 너무 막 경제 봉쇄의 두려움이 커서 엄청나게 금리를 막 낮췄어요. 그래서 0%까지 낮췄고 0.25죠. 낮췄을 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를 2009년에 몇 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주로 이제 단기 금리를
낮추는 건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장기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장기 금리도 좀 낮추는 그러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냐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4.2조 달러 정도 자산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채권, 국채라든가 아니면 MBS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담보 채권 이런 걸 사가지고 갖고 있는 그 자산이 한 4.2조 달러 정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8.9조 달러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9조 달러로 하고 왜 4조라고 하면 거의 5조 달러만큼 돈을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풀어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는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증가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하니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이제 빠르게 높이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 7월까지 막 올려가지고 5.5%까지 막 올렸는데 동시에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적 긴축으로 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러한 채권을 뭐 내다 파는 정도는 아니고 만기가 돌아오는 걸 갖다가 이제 새롭게 메꾸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줄여 나갔는데 그래봤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 7.6조 달러 정도 돼요. 7.5조, 6조 이 정도 사이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지금 장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계속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주식시장도 많이 띄우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데 재정지출 규모가 소위 조세 수입보다 많으면 그게 재정 적자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1.7조 달러 적자를 봤어요. 1.7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지난해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6.5% 정도 GDP 대비 한 6.5% 정도 되는 거고요. 1.7조 달러면 우리나라 지난해 GDP가 한 1.7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를 본 거예요. 돈을 적게 걷고 많이 쓴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무부는 재무대로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이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봤자 그 당시에는 매년 재정 적자 규모가 1.4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은 도리어 확장적인 정책을 쓰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물 경쟁이 굉장히 좋고 보면 GDP 성장률도 좋고 실업률도 낮고 그러니까 한 4% 수준이면 굉장히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고용시장도 굉장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주식 가격도 뭐 방방방 날르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골딜락스다 뭐 놀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결국은 이 고금리 압박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소위 커머셜 빌딩들 우리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업용 건물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약한 고리다 이제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터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11월이면 대선도 있고 대선이 끝나면 이제 미국 재무부가 설마 이렇게까지 막 돈을 막 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연준도 그때쯤 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기준금리를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긴축도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통화정책도 더 정상화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이게 결국 실물 경제도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사회가 양극화돼가지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이제 막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도하는 그러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뭐 직접 만들고 있거나 그런 주인이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또 많은 게 소득도 이제 만들어내고 또 자산도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득이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화 때문에 제일 힘센 놈이 더 먹으니까 조그만 애들 다 이제 무너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도 됐었고요. 또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돈 풀기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돈을 막 풀어버리면 돈 풀어가지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주식 사고 뭐 여러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면 결국 그걸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나마 자산이 있는 사람, 부자들이 그걸 더 사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거기다 막 물가는 올라가니까 실질소득 줄어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이고 중산층이거든요. 어디 뭐 식당 가가지고 밥 한 번 먹으려니까 옛날에 50불이면 먹었는데 4명이서 이 100불이 아니라 200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실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그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다. 연준도 단기 금리는 많이 이제 올려놓은 상태지만 이 그 장기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M2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M2 하면 이제 총통화라고 하는데 매년 한 10% 정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거든요. M2가 지금 현재 한 20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장기 추세선을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거기 보면 18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조 3조 달러 정도 돈이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안 잡힌다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미국 연준이 지금 엄청난 그런 재정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적인 그러한 돈풀기 정책, 재정 정책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그 얘기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인데 현재 2%가 아니라 지금 3% 밑으로 떨어졌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그래서 뭐 아예 그 목표를 갖다 뭐 3% 하자 뭐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예전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오겠다 했는데 그렇게 낮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춰버리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회 안팎을 더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돈 풀어가지고 금리 막 낮으니까 사람 돈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식 사고 땅 사고 이래가지고 사회가 건전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소비만 하고 저축을 안 하는 사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점도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그런 게 정말 이제 단점인 면도 있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배워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수출도 일단 뭐 지난해까지는 뭐 중국이 제일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이제 미국이 뭐 제일 수출 대상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전체 중에 한 20%, 25%는 다 미국으로 간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또 많이 간다.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나라가 미국이 전 세계 GDP가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한 18% 정도가 넘는데, 두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그냥 즉각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즘엔 자본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또 미국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에 축속 주저앉으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그런 돈들이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려우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그 돈들이 다도 미국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에서 어떤 그런 버블이 꺼지는 그러한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더 힘든 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신흥국들이 가능성이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런 거죠. 미국은 어쩌면 그렇게 터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돈 풀기 막 시작해요. 돈 풀어가지고 다시 또 경제를 금방 또 살리는데, 애꿎은 우리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뭐 중남미 국가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평균적인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1억일 됐든 아니면 뭐 5천만 원을 벌어도 내가 중산층이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0%대로 막 수렴하니까 내 일자리도 포기, 뭐 집도 포기.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또 못하죠. 아기도 못 나니까 또 아기 포기. 그럼 이게 젊은 사람들 책임이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실 중산층이 없어지고 사회가 양극화되는 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그러한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제4의 길 연구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출판한 책 제목이 예정된 미래, 부제가 4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이에요. 그 4가지 뉴 노멀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완전 디지털 사회로 넘어간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는 정말 초유의 노인 사회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두 개와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디지털 사회로 가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오래 살게 되니까 이와 연결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사회 양극화가 나타난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뉴 노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가지 뉴 노멀을 우리가 마주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4의 길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4의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 양극화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소득 양극화거든요. 실제 뭐 우리 그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디지털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어쩌면 리드가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어떤 소득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지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또 노인과 젊은이 간에도 또 어떤 소득 양극화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또 노인은 노인대로 양극화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것은 이 소득의 양극화보다 자산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계속 축적이 되면 그게 자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불로소득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자산이 이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해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아니 그게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 자산이 막 엄청나게 커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그런 자산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사회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 이제 KDI에서 올해 막 발표한 자료인데 한국의 뭐 중산층은 누구냐, 뭐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뭐 이런 연구 발표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산층을 따질 때 이제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을 딱 잡아요. 그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 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제일 낮은 가구까지 해가지고 제일 중간 50번째 그 가구의 소득을 딱 따져가지고 거기부터 아래로 75% 수준에 되는 것.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에 이제 75%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50%까지 되는 사람, 그러니까 750만 원까지 되죠.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거 갖다가 어떤 중산층이다, 거기 들어가는 분들을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OECD 기준은 또 사실은 중위소득에서 아래로 50%, 또 위로 200% 이렇게 좀 폭을 더 넓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계산해 보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지 않는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중산층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는 거죠. 실제 최근에 여러 그 언론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우리가 80년대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들에게 당신 중산층이십니까? 이게 물어보면 한 70%, 80%는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거의 한 40% 남짓?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게 줄어들었어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불평등이 점점 너무 심해지면서 그런 어떤 중산층 그룹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는데 마치 이 보고서에도 보면 이제 자산을 가지고 다시 또 자산도 이제 부자부터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제일 부자까지 해서 제일 중간 가계를 딱 잡아가지고 그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75%부터 150%까지도 한번 계산해보고 또 아니면 이제 50%부터 200% 이렇게 계산해보면 실제 최근에 이제 한참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21년까지 막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는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산층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동안 2017년 이후에 집값이 2배가 아니라 뭐 3배까지 서울의 경우에 이렇게 막 올랐는데 그러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집이라고 해도 아주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하고 그 어떤 그 자산의 그 가격 편차가 더 이제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산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얼마나 4인 가구 보면 540만 원 정도라고 최근에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통계청에서 나온 게. 그런데 540만 원이지만 내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예요. 아니 20억짜리예요. 강남 뭐 30억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는 내 소득이 1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그 은퇴자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아니면 1억이에요. 근데 난 집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어디 뭐 변두리에서 빌라에 살거나 연립주택에 살면 내가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 양쪽 그룹이 다 중산층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받는 뭐 연금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 이거 뭐 중산층이 아니라 내가 약간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월급은 많이 받지만 내 재산을 평생 모아도 평균적인 그러니까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인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서는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1억이 됐든 아니면 뭐 5천만 원을 벌어도 내가 이게 20년, 30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중산층이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의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지수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남들과 꼭 비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를 따져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행복 지수가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해가지고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런 지표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52위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52위면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를 따지면 한 25위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그 평균적인 국민 소득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한 거예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개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있고 뭐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 나라 하우싱이라든가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뭐 방법 문제라든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한 지표가 7, 8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합해서 이제 평균을 낸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지표와 이제 주관적 지표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꼭 주관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까지도 포함해도 이게 등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고 이제 주관적 지표만 제가 따로 이렇게 끄집어 놔 보면 사실 또 등수가 더 떨어지긴 해요. 약간 더 떨어지긴 하는데 평균적인 등수가 전반에 낮은 거는 꼭 주관적으로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세계 전체를 보고할 때 보는 지표고 이거 말고 우리나라 이제 OECD 회원국이니까 OECD 국가들만 대상으로 해서 따로 또 이제 비슷한 삶의 만족도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삶의 지표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32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OECD 회원국가 말고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도 포함시켜서 이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왜 러시아를 포함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가 32위인데 러시아가 33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가 러시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지표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불행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주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주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보면 핀란드가 지난 한 7, 8년 동안 계속 1등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주로 이제 북유럽파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죠. 그리고 여기 OECD Better Life Index도 보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좀 밑으로 쳐져도 좀 많이 쳐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M4 세대가 된 것이 뭐 일부 기성세대는 이 젊은 사람들 이거 나약해졌단 말이야. 날마다 뭐 그냥 벌면 바로 쓰자. 그래서 뭐 연로족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뭐 이 평생 뭐 그냥 뭐 내가 돈 모을 수 있겠냐. 내가 그냥 우선 벌어서 즐기고 쓰자. 그러니까 뭐 굳이 또 결혼까지 하냐. 내가 부담을 굳이 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결혼하면 내 배우자 부담을 져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 부담을 져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즐겁게 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꼭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비난할 만한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로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젊은 세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기성세대가 낳은 사람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그 환경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잘못됐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너무 많이 띄우니까 젊은 세대가 뭐 돈 벌어가지고 이거 뭐 저축해가지고 평생 집 한 채도 내가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뭐 열심히 저축을 하겠냐 그냥 먹고 쓰고 그냥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서열을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특수 직업군으로 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실패한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하니까 거기에서 이럴 바에야 나 그냥 그래 난 그냥 이렇게 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그냥 누구나 사실은 요즘 얘기하는 대기업 다 그냥 서너 군데 중에 골라서 갈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조그만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나중에 어엿한 내 중산층이 된다는 막연한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하니까 내가 좀 모으고 나중에 또 약간 담보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그만 집 사고 또 그다음에 옮겨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번 생애에서는 도대체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M4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M4가 사실 뭐 여러 가지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일자리도 포기도 하고 당연히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일자리가 뭐 넘쳐났어요. 뭐 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0%대로 막 수렴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또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내 일자리도 포기, 뭐 집도 포기.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또 못하죠. 당연히 어떻게 결혼해요? 내 직업도 없고 내가 살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또 결혼도 포기. 또 결혼 포기하니까 당연히 아기도 못 나니까 또 아기 포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M4가 된 건데 그럼 이게 젊은 사람들 책임이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뭐 좀 전에 제 소개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현은 교수 경제 포럼에서는 제가 기왕이면 저 혼자 뭐 주식 투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버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점 좀 찾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서 정말 좀 살만한 세상. 좀 전에 행복 이야기하고 불행 얘기하고 뭐 양극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불행을 극복하고 양극화 극복해서 우리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엠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제 정말 꿈이고 목표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면에서는 좀 나는 뭐 비난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좀 우리 기성세대가 좀 미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날의 행복 지표를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로도 했었고 또 OECD의 뭐 삶의 만족도 지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객관적 지표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제 거의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여러 가지 어떻게 조합을 하냐에 따라 등수도 바뀌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우리 뭐 불행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꼭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자살률이 높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10만 명당 29명 정도 자살하는 거예요, 매년. 이 정도면 얼마나 많으냐면 여기 보면 그 제일 1위가 레소토인데 72명 정도 자살하고요. 2위가 가이아나인데 40명 정도, 에스와티니가 29명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9명 정도 자살하면서 무려 네 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아니 도대체 레소토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아세요? 아니면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어요? 에스와티니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예요? 남부 아프리카 어디에 구석에 있는 아주 정말 조그마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고 에이즈 막 창궐하는 이런 나라예요. 또 하나는 저쪽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정말 조그만 거기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6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말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 한강의 기적, 경제 기적을 이룩하고 그래서 OECD 회원국도 되고 지금 뭐 3만 5천 불이 넘었느니 어쩌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당 국민소득이. 근데 어째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빈곤에 찌들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교육도 못 받고 의료 시설도 없어가지고 에이즈가 막 창궐하고 이런 나라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나라들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같이 거기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다시 또 OECD 국가만 또 들여다보면요. 단연코 1등이에요. OECD 국가만 놓으면 연도가 약간 다르긴 한데 단연코 우리나라가 1등이고 그 밑에 뭐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하고도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 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일본,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보다 우리나라 2배 정도 많아요. 결국은 뭐 다른 지표 끄집어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니까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요. 누가 자살하냐 하면 연령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고령층 80대 이상, 70대 이런 노인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삶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괜찮은 것처럼 마치 선진국인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나는 그래도 경제활동하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좀 그래도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중산층 좀 살만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매일 그냥 뭐 하루 자고 나니까 집값이 올랐니 말랐니 그거 가지고 자기의 행복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어깨 이렇게 뭐 의식되고 사는 게 그게 중산층이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야기도 한 거고 사회 양극화 이야기도 했는데 자살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또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인 이유가 좀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혼인율 아니면 합계 출산율이 또 전 세계에서 또
또 가장 낮아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N4 이야기하면서 뭐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도대체 일자리도 없고 도대체 뭐 어디 들어가서 누워 잘 데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애 키우려면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치열한 경쟁 뭐 서열 사회에서 거기서 내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기를 또 낳을 수도 없잖아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도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또 많이 받았는데 여성들이 뭐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또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는 행복지표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제일 높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회라는 징표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사의 길 연구소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여러 길이 있어요. 그냥 그 길을 제가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이렇게 뭐 구분해서 제가 제사의 길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일반적인 많은 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길이에요. 이거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저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고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그냥 완전히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게 사회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완전히 시장에 방치하면 시장 실패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시장 실패가 돼가지고 이게 정말 건전하게 시장이 돌아가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 또 반대로 불로소득을 많이 갖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이 또 과하게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막아줘야 된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경제학을 할 때 항상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뜨거운 가슴 없이 무조건 차갑게 그냥 모든 것이 승자가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일부 이제 그렇게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또 반대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처음 등장한 다음부터 너무 막 노동자 착취 있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노동자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혁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실제 사회주의 그러한 계획경제 그러한 세상도 만들었잖아요. 그게 구소련이고 구동구권 국가고 중국이고 지금 북한이에요. 또 그렇게 해보니까 그 속에서 독재도 나타나고 그 속에서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양극 거기다가 또 그 경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경쟁이 또 지고 그러니까 거기 자멸해 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제2의 길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는데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이 제3의 길이라는 걸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좋은데 기왕이면 따뜻한 가슴을 좀 갖자.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 한 것이 제3의 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막 비난 받고 근데 어떤 실질적인 대안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비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지리멸렬한 면도 있는데다가 또 기후위기 문제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해서 그냥 거의 사라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적어도 그 이름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유엔이 들고 나섰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회 형평성도 중요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유엔에서 또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예 그러지 말고 성장을 멈춰라 탈성장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막 있는데 저는 탈성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어떡할 거냐고. 성장을 기왕이면 사회적으로 포용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자. 그런 걸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자. 그게 이제 유엔에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비슷한데 체계를 잡는 것이 이제 제가 만든 제4의 길인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프로모션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아니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든가 제3의 길이라든가 아니 탈성장 이런 것들이 다 유럽 사람들, 서구라파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세상을 나름대로 주도해서 끌어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사회 양극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막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새로운 길, K 이데올로기, 그게 이제 제4의 길이다. 그걸 제가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사실은 뭐 단순하진 않다. 적어도 어쨌든 성장을 하되 사회적으로 좀 포용적으로 하면 좋겠다. 환경적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하자.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승자독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